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에는 장 뇌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한다고 했대요. 아주 오래된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다고 해요.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 몸은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세포수보다 훨씬 많은 50조에서 100조 마리의 미생물이 장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그게 장내 미생물입니다. 장뇌축에 관한 연구는 최근 10년 사이에 급증했고 말 그대로 장과 뇌가 하나의 축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도 해요. 건강한 장은 장벽이 튼튼한 장을 의미하고 섭취한 영양소가 몸에 잘 흡수되고 염증이 안 생기고 독소는 흡수되지 않게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잘 못하기도 해요. 장누수 증후군,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증상은 우리의 장 안에만 머물러야 하는 나쁜 독소들이 느슨해진 장벽을 타고 다시 혈관에 들어가서 뇌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해요. 또 장의 면역 시스템이 집중돼 있고 장에서도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장이 안정돼야 뇌의 문제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분 안 좋을 때 뭐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기분이 좋다가도 체하면 기분이 안 좋아지고 두근거리면 갑자기 설사가 나기도 해요.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게 확실하죠. 과민성 대장증후군, 신경성 위염 이런 것들이 뇌가 장에 영향을 준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짐 퀵의 책 마지막 몰입에서는 우리 뇌에 신경가소성이 있듯 장신경계에도 신경가소성이 있고 뇌와 유사한 경로로 작동한다고 해요. 그래서 장이 고유한 방법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뇌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므로 직감, 육감을 따르고 싶은 순간을 비이성적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장에 저급한 음식을 넣는 건 뇌에도 똑같이 저급한 연료를 공급하는 거죠. 우리 몸의 컨디션과 기분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뇌를 흥분시키는 대표적 신경 전달 물질이 글루탐산이고 이걸 증가시키는 대표적 음식은 글루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빵과 면을 만드는 밀가루는 물과 만나 쫄깃한 글루텐을 만들어내요. 글루텐에 포함되어 있는 글루탐산은 뇌를 흥분시키고 우리 몸속에 많은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뇌 질환이 있는 경우 밀가루를 먹지 말라고 한대요. 뇌를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증상들을 이제는 장을 치료해서 뇌가 낫게 하는 방법도 생긴 거죠. 최근 연구는 뇌가 장에게 주는 영향보다 장이 뇌에게 주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한대요. 그래서 장뇌축 연구는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요. 장누수 증후군이 있을 때 자폐, ADHD, 브레인포그, 편두통, 우울증, 불안 등이 생길 수 있어요.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는 과정은 글루텐은 장 속에서 조눌린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서 내보내고 이게 장내 세포 사이의 결합을 느슨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렇게 느슨해진 틈으로 몸에 들어간 독소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걸 처리하기 위해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게 자가면역 질환일 수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아토피성 피부염, 크론병, 루푸스 등이 있습니다. 글루텐을 아예 먹지 못하는 셀리악병도 있죠. 그들이 글루텐을 먹으면 급성 염증이나 면역 반응과 함께 뇌나 운동 기능에 이상이 오고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또 글루텐 민감증을 가진 사람들은 글루텐을 먹으면 두통, 복부 팽만, 무기력, 불안, 가려움증이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는 2016년에 공식적으로 1명이 진단받았다고 하는 셀리악병에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미국의 경우 100명 중 1명이라고 해요. 정말 많은 숫자죠. 그래서 서양에는 글루텐 프리 제품들이 발달해 있던 거고요. 주변 외국인들을 보면 주식으로 늘 먹던 빵을 30대쯤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못 먹게 된 사람도 있고 케이크를 만드는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밀가루 근처에 가기만 해도 알러지가 심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밀과는 아예 다르지만 메밀을 즐겨 먹는 일본과 한국에서는
메밀 알러지를 가진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해요. 하지만 두 나라 외에는 메밀 알러지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고요. 즉, 우리 몸속에서 소화시키기 어려운 인자를 가진 음식을 대대로 많이 먹다 보면 또 내가 먹다가도 점차 쌓여서 몸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순간이 와서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점차 셀리악병을 가진 사람이 늘어날 수 있겠죠. 글루텐은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킨다 아니다에 대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고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정제된 흰 밀가루는 몸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밀을 정제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는 밀의 영양 성분이 떨어져 나가고 표백제와 방부제가 엄청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저는 어린 시절에 아토피가 흔치 않던 시절부터 갖고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시도해도 지금까지 늘 가려웠어요. 그런데 최근 밀가루를 2주 동안 가능한 안 먹었어요. 완전 다 뺄 수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가능한 안 먹는 쪽으로 했어요. 날이 쌀쌀해지면 피부가 급격히 건조해져서 저도 모르게 긁고 피가 나기도 했는데 몸이 그다지 건조하지 않고 긁지 않더라고요. 그랬다가 한 열흘 휴가를 보내느라 외식도 많이 하고 빵도 먹었더니 또 다시 엄청 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안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몸에 어떤 불편함이 있으시면 딱 한 달만이라도 밀가루를 끊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장내 미생물은 우리의 수면 패턴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식탐을 조절하기도 해요. 또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은 90% 이상이 장벽 내 세포에서 만들어지고요. 장과 뇌 건강을 위해서 가장 쉽게는 당이 들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를 먹거나 유산균을 먹거나 밀가루를 끊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운동을 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지 알아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팔머 교수는 운동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운동의 이로운 효과를 차단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선 인슐린 저항성부터 없애고 운동하면 효과가 더 좋아지겠죠.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단식이나 소식을 하는 겁니다. 체중 감량에는 운동이 필수적이지는 않다고 해요. 그런데 단지 살만 빼는 게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육질 몸매를 위해서는 운동의 양도 의미가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과도한 운동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운동의 양과 강도를 늘리면 우리 몸은 그새 또 거기에 적응합니다. 그래서 식사량을 줄여서 살을 뺀 뒤 식단은 되돌리고 운동으로 몸을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요. 또 너무 운동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거나 자신에게 안 맞는 고강도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는 건 오히려 다이어트와 건강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스트레스가 덜한 운동은 당연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존 헤이티와 에릭 헤이거먼의 운동하시는 뇌라는 책에서는 운동은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려준다고 해요. 이 책에서 일리노이 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데 60에서 70대의 사람들에게 6개월간 일주일에 3번씩 1시간 정도 걷게 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점점 빠르게 걷게 했고요. 이렇게 6개월간 운동한 사람들은 폐활량이 늘었고 뼈가 단단해졌으며 전두엽과 측두엽의 크기가 커졌다고 해요. 이건 뇌가 젊어지고 더 똑똑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 노화가 늦춰지고 스트레스를 버틸 수 있는 임계점이 높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김주환 교수님께서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이 존투 운동이라고 해요. 방금 앞에 말씀드린 실험, 빠르게 걷기가 존투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존투 운동을 하면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늘어나고 기존의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좋아지고 체력도 좋아진다고 해요. 천천히 걸어다니는 약한 강도의 운동이 존 1이라면 그보다 심장이 약간 빨리 뛰는 정도, 약간 빠르게 걷는 운동이 존 2 운동이에요. 조금만 더 세게 운동하면 헉헉대지만 그만큼은 아닌 정도죠. 어떤 운동이든 상관없이 내 심박수를 쟀을 때 최대 심박수의 65에서 70%까지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운동만으로 내 심장이 웬만해서 빨리 뛰지 않게 하면 강심장이 된다고 해요. 두려움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운동도 참 중요하지만 운동에 앞서 잘 자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운동을 하고 나면 잠을 더 잘 잘 수 있겠죠? 우리 몸은 보통 24시간 주기로 돌아가는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고 그건 빛과 음식 섭취 같은 외부 영향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는 밝게 자연광을 많이 쐬고 저녁 시간이 되면 어둡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밤에 어두운 방에서 밝은 핸드폰을 보는 건 정말 안 좋다고 해요. 어두운 방에서 오늘 하루 나의 감정을 돌아보고 명상하다가 잠드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 단순당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어두운 시간에는 잠을 자고 충분한 공복 시간을 갖고 그렇게 장도 뇌도 쉬고 나서 밝아지면 먹고 활동하기 크게 어렵지 않죠. 20, 30대까지는 아무거나 먹어도 살도 안 찌고 건강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은 그 건강을 유지했던 나이가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 몸은 신비하게도 독소를 스스로 걸러내고 배출하고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독이 일정 수준을 넘어 너무 많이 쌓이면 덜컹거리면서 작동에 오류가 생기다가 멈추게 되는 거죠. 약은 오류가 생긴 기계에 기름칠을 해서 돌아갈 수는 있게 해주는 거라면 식단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은 기계 전체를 점검하고 부품도 갈고 구석구석 쌓인 먼지도 깨끗이 치워주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밀가루나 설탕을 가끔 먹는다면 몸에 이상이 오진 않을 거예요. 안 좋은 식습관으로 너무 오래 지내왔으니 이제라도 내 몸이 잘 돌아갈 수 있게 바꿔보면 다시 예전처럼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례들이 몇 달에서 1년이면 많이 회복된다고 해요. 극단적인 식단은 지속할 수 없으므로 자신에게 잘 맞는 식단을 찾아봐야 합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잘 알아보시고 주변에 기능의학 전문가나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고 12시간 단식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걸려 나빠진 식습관을 일주일, 한 달 만에 바꾸려고 들면 몸이 알아요. 딱 한 달만 참으면 된다고? 그 다음에 다시 치킨 먹으러 가야지 하면서 꾹꾹 참고 있을 거예요. 건강한 식습관은 잠깐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해야 돼요. 그렇다고 평생 치킨 못 먹는 게 아니라 예전처럼 건강해지면 가끔 한 번쯤 먹어도 괜찮겠죠. 그리고 식습관이 바뀌면 믿기지 않게 별로 안 먹고 싶어요. 만약 오늘 계획에 실패하더라도 그럼 다음 끼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작심삼일이라도 반복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건강에 가까워져 있을 거예요. 인슐린과 장을 돌보는 것은 오늘 당장의 기분도 좌우하지만 1년, 5년, 20년 후 나의 건강을 크게 다르게 만듭니다. 오늘도 안 좋은 건 덜 먹으려고 노력한 내게 고마움을 전하며 나를 꼭 안아주세요.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또 만나요. 빠이.